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재시문 기반 면접 인문 파트에서 이론 설명을 맡게 된 역사교사 이강빈입니다. 제가 이 문항을 맡게 된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문항이 역사 이론을 다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중고에서 역사를 이렇게 쭉 배워오면서 교육과정 잘 따라가신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역사 교과서는 95% 이상이 역사적 사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과서 맨 앞쪽에 일부 정도만 역사를 왜 배우는지, 역사 이론에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재시문 문항에서 역사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제된 문항에서 어떤 역사 이론이 나왔는지 저랑 함께 잘 공부해 보시고 제가 말미에 또 나올 수 있는 교과서 내용들 중에서 역사 이론 이런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면접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진실을 추구하지만 이야기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혼종 학문인 역사학은 인문학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다른 학문보다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쉽기도 하다. 이렇게 첫 문장이 나왔네요. 보시면 역사학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실을 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란 틀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역사학의 특성을 첫 문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원하는 정보 모두를 획득할 때까지 사료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사실을 다루는 자신들의 깊이를 앞세워 여타 학문의 동료들을 괴롭히는 콧대 높은 경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조는 확실히 비판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시문을 읽을 때 중요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어조나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장이 무엇이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핵심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더 이제 재시문 문항을 풀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이 진실 추구라는 파트를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학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특히 이 역사가들이 이 사실을 이제 획득할 때까지 계속 사료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이 사실을 결국 파악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사책은 흔히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가장 성공적인 역사서들은 대체로 훌륭한 소설의 속성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결국 이 세 번째 문장에서도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 이야기라는 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역사학의 특성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의 본질적인 혼종성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성과 허구성 사이의 경계에 관한 논쟁의 핵심적인 이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실성과 허구성이 바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뭐냐 하면 사실성은 앞서서 얘기했던 역사학의 특징, 이 진실 추구라는 특징이고요. 허구성은 결국에 역사서는 이제 이야기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허구성, 해석이 가미된 허구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역사 이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역사학이라는 것은 역사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역사라는 것은 바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아니야, 역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의 사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야 라고 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 혹은 역사에 대한 개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2페이지고요. 2페이지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 지식 및 키포인트 파트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역사적 지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지문에서 사실로서의 역사는 딱 한마디로 사실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이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증주의 역사관이라고 있어요. 실증주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증주의는 무엇이냐? 역사라는 것은 바로 본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객관적이고 완전히 그냥 어떤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의 제일 대표적인 학자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랑케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인물은 18세기, 19세기 사람인데요. 오늘날 21세기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역사 이론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역사가가 가지고 와서 보여줘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2002년 월드컵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022년 월드컵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2 월드컵에 한국은 조별 예선을 통과하여 16강에 진출했다. 물론 진출했다라는 말의 어미에서 약간 해석이 가미될 수도 있지만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조별 예선 통과하고 16강에 가서 브라질과 이제 경기를 펼쳤구나 라는 이 사실만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봤었을 때 여기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았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것,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일단 가 지문에서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해석이 가미된 허구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현재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왜 현재주의냐면 역사가는 오늘날의 역사가예요. 그 오늘날의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재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역사가의 오늘날의 역사가죠. 역사가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는 현재의 역사입니다. 즉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사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걸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잘 알고 있는 E.H. 카가가 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던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진 사람이죠.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E.H. 카는 뭐라 그랬죠? 딱 한마디로. 그렇죠.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 현재의 어떤 대화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E.H. 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해석이 가미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삼으시고요. 2022년 월드컵을 다시 가지고 왔을 때 월드컵에 한국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16강에 진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똑같이 16강에 진출한 것을 가지고 와서 역사가가 뭐라 할 수 있냐면 바로 손흥민이라는 어떤 위대한 축구 선수 덕분에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과거의 사실을 봤을 때 손흥민이 그때 엄청 큰 역할을 했지 그렇게 손흥민이 없었으면 우리는 16강 절대 진출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런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제시문 문항을 풀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실적인 것을 중요한, 즉 객관적 사실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해요 라고 하는 입장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로 해석이 안 중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라고 했었을 때는 반대로 사실은 그러면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그 이론적인 어떤 조금 깊은 내용들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역사가가 역사적 이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거기에 내가 소속되거나 들어가는 순간 나의 입장이 반영이 되면서 해석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되어서 객관적인 완전한 객체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했던 사건을 어떠한 편견이나 해석 없이 그대로 반영해서 역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절대로 제일 중요한 것 이해 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 속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중시한 역사학자들의 주장에도 당연히 비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떤 비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역사가가 사건에 이 심층적인 내막, 즉 어떤 사건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 뒤에 안 보이는 무언가들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배경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막을 잘 못 보고 이것보다 무엇을 보려고 노력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역사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어떤 사람이 와도 객관적인 것을 그대로 역사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을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럼 역사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봐도 객관적인 걸 누구나 봐도 가지고 오는 거면 해석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할 거면 그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그게 다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실의 해석을 중시하는 역사학자들, 사실로서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죠. 완전한 실증은 성립되기 힘듭니다. 쌤 아까 2022년 월드컵에 한국이 16강에 진출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거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록 역시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계속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실증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즉
과거에 있는 사실 그대로 가져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들 자체가 방금 말했듯이 역사가가 선택한 거예요. 즉 역사가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과거의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현재의 눈에서만, 현재의 눈을 통해서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해석의 핵심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비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비판이 들어올 수 있냐?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은 보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성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객관성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역사가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조금 더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로 하면 역사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는 모두 역사인가? 즉 어떤 특정 역사가가 아주 뛰어난 역사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마음껏 상상해서 만들어낸 역사는 그럼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한쪽의 입장에서 계속 서술하기 힘드니까, 말하기 힘드니까요. 이때는 이 여러 사람이 각자 지니고 있는 주관성을 모으면 주관성 사이에는 서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된다. 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둘의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해 나가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제신문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이 뒷파트에 강지훈 선생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사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조금 바라봐 봤습니다. 마지막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나와 다의 어떤 지문을 간략하게만 해석하고 저는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에 나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이 사람, 제일 대표적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굉장히 필독 도서이기 때문에 많이들 읽어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942년에서 43년에 걸쳐 약 3만 8천 명의 유대인 학살 명령을 수행한 독일 백일 예비경찰대의 재판 기록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학살에 가담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독일에 있는 예비 경찰대, 즉 이제 쉽게 생각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을 불러놓고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 이제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이 어떻게 이제 이걸 해석했는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당황한 대원들에게 상관은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빠져도 좋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선택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0에서 90%의 대원들이 대량 학살에 가담했습니다. 이 브라우닝은 사회적 관계로 인해 나약한 인간이 부당한 일을 행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즉, 수능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 임무를 거부할 때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학살 가담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브라우닝은 무엇이 보통 사람들을 그토록 잔혹한 범죄에 가담하도록 이끌었는가를 이해하려 했던 것이고 그의 결론,
그의 결론이죠. 다른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그의 결론은 집단적 수능성의 압도적인 영향이 바로 이러한 독일인들이 저기 유대인들 죽였던 그런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브라우닝은 이런 그 기록이라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사람들이 개개인은 아주 나약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집단적 수능성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밑에 있는 데니얼 골드하게는 저기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요 인물은 조금 다르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브라우닝과 동일한 사료는 요거죠. 요거죠. 독일 예비 경찰대의 재판 기록이 이제 공통적인 어떤 사료인데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론은 백일 예비 경찰대의 압도적 다수가 동료들의 압력, 복종 혹은 자신들의 경력 때문에 학살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냉담하고 잔인한 행동을 묘사한 기록들에서 드러나듯 유대인 학살에 적극적 욕망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드하게는 학살 가담이 내키지 않았고 자신들의 행동을 혐오했다는 대원들의 진술은 오히려 그냥 자기 변호에 불과하고요.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치 문화의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명제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독일인의 반유대주의적 신념이 홀로코스트를 유발한 핵심 동인이다. 반유대주의적 신념. 사실 이 반유대주의적 신념은 유럽 전체에서 대략 1000년에서 1500년 가량 이어진 굉장히 오래된 어떤 이제 신념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특히 독일인들한테 그게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반유대주의적 신념이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유대인 학살을 일으킨 대표적인 이유이다라고 데니얼 골드하겐이 해석한 것이죠. 즉 나와 다를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토퍼 브라우닝과 데니얼 골드하겐은 동일한 사료를 검토하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렸어. 즉 우리가 앞서 가에서 봤을 때 이야기라는 틀, 즉 허구성이라는 특성이 나와 다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여기 밑에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허구적 요소와 사실적 요소로 구별해서 적어놨는데요. 저와 함께 이 문항을 읽어봤던 친구라면 요 뒤에 있는 요 내용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미에 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역사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 교과서를 이제 검토해본 결과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 상상력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사료가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히 역사적 사실들에는 이 빈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모든 몇 년도 1월 1일부터 몇 년도 12월 30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세세하게 따다다다다 기록이 되어 있다면 좋지만 분명히 빠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메울 때 이 빈칸들을 메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 있는 그 빈칸들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인데요. 당연히 역사가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를 메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과거의 사람들도 역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이 멍청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해당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랑 똑같이 합리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며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 감정이입이라 부르고요. 교육과정 속 역사 이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하나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포인트로 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국제고등학교 교사 강지훈입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작년 기출문제 인문지문을 대상으로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일반 전형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뭐 지역균형 전형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일반 전형의 특징, 어떤 전형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고려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에서의 재시문 기반 면접을 혹시라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재시문 면접은 어떻게 보면 좀 준비된 말하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 재시문 기반 면접보다는 문항이 좀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난이도가 좀 낮은 게 아닌가? 그래프도 없고, 문제 수도 좀 적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묻고 답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묻고 답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려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이 없어요. 질의응답이 없다는 건 내가 어떻게 이 제시문을 잘 분석했는지, 그리고 이 분석된 내용을 어떻게 문항에 맞게 진술할 수 있는지, 논리적인 진술, 뭐 풍성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풍성한 내용, 그리고 풍부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좀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 연습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구조화도 좀 잘 시킬 수도 있고요. 시간 개념도 좀 잡혀서 좀 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생활윤리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 같은 특정한 개념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좀 되는 편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묻고 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교수님들이 궁금한 걸 그때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의 어떤 방향성이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갈라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수시 일반 전형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역사학에서의 해석이냐 혹은 역사학에서의 기록이냐 이런 딜레마와 관련된 어떤 선택에 있을 때의 딜레마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 딜레마와 관련된 의견을 말하게 하고 문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꼬리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를 들면 해석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 일반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일단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연습을 필요해요.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건 어떤 의견이 있다면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 근거가 제시문에 맞아도 되지만 어떤 이론 아니면 기존 배경 지식 등과 같이 내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을 만약 학교에서 준비하든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든 간에 일단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고요? 왜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꾸준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반대,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에 대한 준비. 이거를 꾸준히 연습해서 하다 보면 일반 전형에서 뭐 정답이 없는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의 질문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 절대로 답변을 늘어뜨리면 안 돼요. 핵심만 해야 됩니다. 답변은 핵심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주어진 시간 내에 무조건적으로 시간만 일단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시간 내에 채우기도 어려워요. 채우기 위해서 좀 풍성하게 말하는 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요약을 한다든가 가 내용은 어떻습니다. 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다. 하면서 가나다라 제시문에 대한 요약을 하는 경향도 있죠.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에 있어서는 핵심만 물어보는 거에만 딱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1번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역사학에 대한 허구성을 설명해라. 그럼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발견된 허구적 요소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답변하려고 하냐면 가는 어떠어떠한 지문입니다. 나는 어떠어떠한 지문이고 다는 어떠어떠한 지문이에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어떤 구조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려대나 연세대학교는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안 돼요. 왜냐? 서울대학교는 준비된 답변이 준비된 답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지 못해요. 의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은 준비한 건 네가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고 꼬리 질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꼬리 질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은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라고 하는 것만 빨리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꼬리 질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는 반드시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야 되고 준비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조화된 내용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문부터 보게 되면 한번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지문부터 보게 되면 결국은 아까 이강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겠지만 결국엔 역사학에 대한 혼종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어떤 해석, 어떻게 보면 소설의 속성, 이게 허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허구성에 대해서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학의 특징이라 보고 나다에서 그 특징을 찾아보는 문제를 물었죠. 1번에서는. 그리고 2번에서는 그것과 다른 학문에서의 혼종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이냐 해석이냐의 부분을 봤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기록이라는 사실적 사안이라고 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수능주의, 복종, 따돌림, 두려움, 고통사람 이러한 등등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가미된 부분을 선생님은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허구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참여자라고 한다면 브라우닝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이 사실은 재판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허구성에 들어가는 부분은 섬뜩하다, 냉담하다, 잔인하다. 그것도 똑같은 기록인데 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주관적인 감성,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석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욕망 때문이다. 아니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원들이다. 아니면 비정상적 정치 문화의 보통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한 부분들 전부 다 반유대주의적 신념이다. 이런 것들을 허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의 지문을 분석하고 그러면 만약에 문제 1번에서 허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리고 나와 다에 대해서 발견되는 허구적 요소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것은 간략하게 빨리 얘기하면 돼요. 이것을 답변을 할 때 몇 분 정도라고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재시험 면접의 구상 시간은 총 30분이에요. 근데 인문 지문이 있고 사회 지문이 있으니까 실제로 면접 시간은 15분이거든요. 15분일 때 인문 지문에 7분 30초 정도를 하고 사회 지문에 7분 30초를 한다면 각각이 두 문제씩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의 답변을 해야 될까요? 1분? 한 30초에서 2분 정도의 답변만 하면 됩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를 한 문제당 이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은 결국엔 총 4분밖에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충분히 많이 남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교수님도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뭐를 이끌어내냐면 꼬리 질문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럼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혼종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파헤치는 사실을 다루는 역사학이 있고요. 그러나 뛰어난 역사서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라는 사료를 발견한 것을 끝내지 않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허구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소설은 작가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행위로 해서 허구성이 발현되지만 역사학은 기록이라는 사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에 의한 허구성이 드러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나와 다에서 유대인 학살 명령을 수행한 독일 101 예비 정찰대의 재판 기록에는 공통된 사료를 통해서 유대인 학살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을 간략히 얘기하고요. 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허구적 요소는 이렇게 선생님이 찾았던 부분,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나약한 인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명료한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견이죠.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 표현들에는 주관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범죄 가담 원인을 보편적 인간 특성인 집단 수능에 근거 해석한 부분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시문 다와 같은 경우에는 허구적 요소가 섬뜩하고 냉담하고 잔인한 행동 혹은 비정상적 문화의 보통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특히 나눈다면 범죄 가담의 원인을 당대 특수성, 시대적인 특수성을 근거로 주장한 부분이 도드라지는 허구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성에 근거해서 허구 자기 해석을 만들어냈다면 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해석했다라는 볼 수 있겠죠. 결국엔 둘 다 어떻게 보면 해석이지만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해주면 간략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교수님들은 꼬리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변을 구상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가요? 여기서 가장 딜레마에 대한 부분이 뭔가요? 결국에는 역사학에서 사실이 중요하냐? 혹은 허구성이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물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이 딱 물어보겠죠. 그러면 역사학에서 이 허구성이라는 게 정말 허구성을 자꾸 강조하게 되면 실제 역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된 역사는 진리가 없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됐나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은 사실이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언제 역사학자로서의 그런 역사학자는 의미 없는 학문, 역사학이라는 건 의미 없는 학문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성이냐 허구성이냐에 대한 이런 질문을 봤을 때 지문 해석도 중요하지만 지문 이해에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상을 해야 된답니다.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인가? 이거를 구상해야 돼요.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꼬리 질문을 예상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료의 기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사료를 해석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는 사료를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 기록이 없다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답변한다면 기록이 없다면 해석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 이전에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것은 정말 엄정한 검증의 절차가 필요하고 절차가 없이 그냥 개인의 기록만으로 사료를 선택한다는 것은 해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료의 기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AI가 등장해가지고 사료에 대해서 이제 모든 인간이 말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다면 역사학이라는 게 의미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들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펼쳐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구상 시간은 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역사학에서 학생이 이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역사학에서 기록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강조했을 때는, 그러면 역사학자는 기록을 발굴하는 것 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학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기술 발전은 역사학자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꼬리 답변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답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떤 관련해서 이 딜레마 상황에서의 선택과 관련한 다른 부분, 내가 선택한 부분과 다른 부분, 아니면 내가 선택한 부분,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역사학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한 영향력이 큰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해석에 따라 역사가 막 달라진다면 그게 진리함을 추구하는 학문이라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뭐 여러 가지로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사료와 해석은 역사학에서 모두 중요해요. 둘이 다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학에서 사료와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문에서 강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료를 중시한다면, 이것은 해석이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기록의 연결을 통한 논리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기록을 검증하고 비교하여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이 해석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해석을 더 중시한다면, 기록의 검증 역시도 해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개인의 해석을 자꾸 이제 해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요새는 그런 해석이 아닌 전문가들이 협의체가 있다. 이 협의를 거치고 논쟁을 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해석에 대한 논쟁과 검증이 결국에는 역사학의 학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게 된다. 즉 현재에서 한 명의 의견을 다 따라가진 않는다. 논쟁의 과정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한 명에 의해서 해석이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예상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그랬을 때 문제를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꼬리 질문을 답변을 하고 1번 문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답변하고 꼬리 질문이 이루어지거든요, 보통. 근데 이렇게 연습하지 마시고 한 번 답변을 한 다음에 꼬리 질문을 받아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답변하고 꼬리 질문을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내가 지금 실전에서는 한 번밖에 받지 못하겠지만 두 번씩 연습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구나 정도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많이 연습해봐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2학기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해했죠? 다음 볼게요. 그러면 문제 2번도 똑같습니다. 이제 혼종성에 대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이 기록이 중요한 것과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가미되는 철학,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부 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빨리 얘기를 이렇게 기록과 해석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이게 같은지 제시문 가의 예와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됩니까? 꼬리 질문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꼬리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답변하자면 역사학의 사실성과 허구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점들을 일반화한다면 이렇게 일반화를 시킨다고 했죠.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혼종성이란 객관적 기록과 주관적 해석이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혼종성은 여러 학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철학,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면 이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많이 들어준 것 뿐이고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정의로운 행위에 대한 논의를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록된 행위에 대해서 철학적인 정당성과 옳음을 논하기 위해서 기록과 해석이 모두 존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경우에도 문학 텍스트로서의 기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논의에
혼종성이 드러납니다. 뭐 현가문학 같은 것에 대한 예를 들기도 하고요. 통계학 연구도 마찬가지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와 조사와 기록으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의 의미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미래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사회학,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이제 답변한 다음에 꼬리 질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꼬리 질문을 예상해 본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제시한 학문 분야에서는 뭐 사실성과 허구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혹은 학생이 생각하는 것에서 허구성이 더 중요한 학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해석이 더 중요한 게 뭔가요? 혹은 뭐 사실성이 더 중요한 게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허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구성이라는 것이 문학에서의 허구성과 역사학에서의 허구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문학은 무에서의 유를 창조해낸다면, 예를 들면 창작에 있어서의 허구성,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허구성이라고 본다면, 역사학에서는 뭐 어떤 기록에 대한 해석, 논리적인 해석인 거죠. 논리적 사고가 가미된다고 해서. 그냥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문학에서 이렇게 창작에서의 무에서 유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도 만약에 기록에 의한 해석을 한다면 문학과 역사학은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를 설명하고 공통점을 설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사실성 아까 얘기했죠. 강조하는 분야, 그리고 더 강조하는 게 필요한지, 혹은 혼종성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비판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 이런 것들을 예상 질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답변을 적어 놓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예상, 딜레마 상황에서 나의 답변에 대한 약점, 이런 것들, 혹은 뭐 다른 뭐 반대 의견, 이것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미리 의견을 준비해 놔야 된답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돼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 크게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면접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요약하자면 빠른 답변, 빠르고 핵심만 구상, 그리고 두 번째 꼬리 질문, 예상, 답변 준비, 그리고 연습할 때는 한 문제당 한 개 꼬리 질문, 이런 식으로 연습을 2학기 때 정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설명을 완벽하게 막 진짜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반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형 준비하는 것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인문지문 다른 작년 기출문제 중에 대한 해설 문제 강의도 또 준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오늘 강조했던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